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 밀양 어느 들녘 끝자락에서 평생을 살아온 고영인이고 올해 77이지요. 남들은 은퇴니 노후니 하며 여생을 즐길 나이라 하지만 저와 제 남편 강신팔은 그런 말들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20살, 22살에 고향에서 오빠 동생으로 이웃하며 만나서 평생을 배나무 곁에서 살았습니다. 햇살 좋을 땐 한입 베어 물면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단물이 입안 가득 퍼지는 밀양배를 비바람 몰아칠 때면 속이 쓰라릴 만큼 속절없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배를 말없이 주워 담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처음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을 때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키우겠다는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가난한 집의 맏딸, 맏아들로 태어나서 동생들 챙기고 부모님 챙기느라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도 못 썼지요. 특히나 공부하는 것에 대한 한이 많이 맺혔기에 우리들은 자식들에게만큼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시켜주고자 다짐하고 서로의 각시 신랑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시아버님과 함께 과수원을 가꾸며 밤낮으로 일했고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딸이 태어나자 남편은 오로지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쓸 생각만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과수원 둘레를 손수 돌담으로 쌓으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흙을 믿고 아이들은 사람을 믿어.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공부를 시켜야 돼. 그 말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흙과 땀에 담았고 자식들에게는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던 기회들을 어떻게든 열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돈이라는 게 우리 손에 오래 머물러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자라면 꾸고 남으면 먼저 자식들 앞으로 밀어두고 배값 들어오면 눈 감고 학비 보내고 교재비 주고 렌트비까지 쥐어 보낸 날도 많았죠. 하루라도 책을 놓는 날이 없을 정도로 스스로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파고들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규가 누구보다 잘할 거라 믿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 한규가 늘 공부에 배움에 목말라 하는 그런 걸 보면 우리 부부가 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게 괜히 미안해져서 그래,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밀어줘야겠다 마음 먹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 큰 녀석 용돈까지 쥐어주며 원하는 공부만 하게 두었죠. 그 덕분에 제 아들은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공부 욕심이 있어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우리가 가진 걸 쥐어짜냈던 마지막 불꽃 같기도 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공부를 시켰지만 딸은 또 다른 곳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또 성격이 한결 다르고 어릴 때부터 건반 앞에 앉으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를 작은 손으로 더듬을 때마다 마치 세상 소음을 전부 밀어내고 혼자만의 세계를 짓는 것 같았지요. 작은 동네에서도 얼마나 야무지게 잘 치는지 항상 대회만 나가면 1등만 도맡아서 오고 저희가 음악에 무지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들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다고 피아니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는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이 아이는 멀리 나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땅 한쪽을 정리하고 과수원 일부를 담보로 맡겨 대출을 끌었었습니다. 당신 정말 딸내미 유학 보내는 거 괜찮겠어? 그럼 괜찮지. 한규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요새는 여자도 능력 있고 배워야 해서 나는 우리 딸도 원하는 거 꼭 시켜줄 거야. 저도 모르게 딸에게 인생을 투영해서 열정을 보였고 제가 딸을 유학 보내기 전날 펑펑 뜬모를 눈물이 났던 것을 남편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조심스레 붙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알았어요.
그 아이의 손끝에 담긴 열망을 꺾을 수 없다는 걸요. 그렇게 해서 평생 모은 재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아깝다거나 후회된다는 마음은 그땐 진심으로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웃고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땅을 일구고 손이 갈라지고 고된 허리 굽히는 삶으로 되돌아가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었기에 노후자금 같은 건 처음부터 따로 챙겨두질 않았습니다. 우린 늘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려워도 다음엔 좀 나아지겠지. 자식들 잘 되면 그걸로 된 거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저는요, 부모라는 이름이 목숨 다할 때까지 자식 위에 사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살았고 그 신념 하나로 마음을 붙들었죠. 하지만 어느 때에 남편 신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좀 자식들 일은 자식들한테 맡기고 우리도 우리 살 길 좀 챙기자. 그 말에 제 속이 뜨끈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자식이 힘든데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냐고. 그게 부모냐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아이들 뒤를 봐야 한다고.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저도 지쳐가고 있다는 걸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엔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저의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다 어느덧 출가할 나이가 다가왔고 결국 아이들을 시집 장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늘 벽을 치더군요. 우린 가진 게 없었고 그래서 결국 또다시 돈을 꾸었습니다. 은행 대출로 2억 원을 땡겨 썼습니다. 딸아이 5천, 아들 한규에게는 1억 5천. 그렇게 쥐어짜서 보내줬습니다. 나는 그게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성이라 여겼고 그걸로도 자식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식들이라고 돌아오는 말이 참으로 가슴을 찢어놓더군요. 엄마, 왜 이렇게 째째해? 요즘 집값이 얼만데 이게 뭐야? 이런 푼돈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라고? 딸이 무심하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남편 신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는 실망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고 세상 넉나가 있는 모습이었죠. 자식들 볼 때마다 돈 얘기할 때마다 자식들에게 새삼 생각에 잠긴 것 같았고 마침내 결심을 한 듯 남편은 쇠주 한 잔을 들이키고 왔는데 그때 부축하는 제게 대답했습니다. 저거 봐. 자식들을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지들 공부시킨 건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할 돈 부족하다고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잖아. 능력이 없다고까지 하잖아. 남편 신팔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왜 그랬는지 누구보다 이해하기 때문이었죠. 말끝마다 지치고 울분에 젖은 그 목소리가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날따라 어깨에 얹힌 말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자식들이 미웠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품에 안기며 손가락 하나 베이면 밤새 머리맡에서 약 발라주던 아이들이었고 늦은 밤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앞치마 걸치고 부랴부랴 집에 있는 식재료들로 만들어줬던 그 손길도 모두 그 자식들을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자기들 배 채우는 일 말고는 부모 생각 같은 건 티끌만큼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미워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원래 자식이라는 게 부모는 뒷전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게 세상 이치인 것처럼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조차 저는 남편의 마음까지 붙잡아야 했습니다. 당신, 우리 좋게 생각하자. 자식들이 좀 철이 없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키운 애들인데 너무 미워만은 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신팔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말은 못했지만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울컥 솟구친 분노보다 더 큰 절망. 그 무게가 등을 타고 제 마음까지 전해졌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들 잘 사는 집으로 출가하고 나더니 이제 나의 우리를 눈에도 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빠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가 계절을 지나고 명절을 지나고 해를 넘기더군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우리 집 대문은 고요했습니다. 어버이날이면 초반엔 꽃다발 들고 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마저도 사라졌죠. 휴대폰에 우리 큰아들로 저장된 번호로 띡 10만원 이체되고 메시지는 딱 2줄이 끝이었죠. 엄마 아빠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에 더 이상 웃지 않았죠. 굳어진 얼굴로 그 문자를 하염없이 보고는 복잡한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은 아예 자식들이 없는 명절 아침에 혼자 배밭에 나가더군요. 이게 무슨 명절이야? 명절 같지도 않다. 다 필요 없어. 다 쓸모없다고. 그렇게 씩씩거리면서도 조용히 트럭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자식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지는 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도 하나하나 알게 되었죠.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 많은 사랑이 왜 끝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걸까? 사랑을 잘못 준 걸까? 아니면 바라지 말아야 할 걸 바란 걸까? 그래서 그런가 저는 자식들이 자기네들이랑 똑같은 자식들을 낳아서 그대로 되받아 저의 심정을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도 따낸 다른 쪽으로 하늘이 내린 벌을 받는 건가 싶었던 것은 시집장가 다 잘 가놓고도 애 하나 제대로 얻지를 못한 일이었습니다. 쉬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약사 며느리는 차라리 잘 됐다며 아이는 필요 없다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 거라며 외치며 다녔지요. 요새는 난임병원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 한규는 손을 맞잡고 애 안 낳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애 낳으면 돈이나 들지. 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저희한테 투자하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자식들에게 발목 잡히지 않고 오붓하게 잘 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요즘 시대가 그런가 싶어 처음엔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늙어가면 누구 하나 무릎에 앉혀볼 손주 생각 안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똑같은 심정을 겪게 하고 싶었던 남편으로는 너무나도 아쉽고 실망스러웠으며 아쉽기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로지 지 안사람이 결정하는데 뜻에 따라 따라가게 되었고 요즘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들마저도 장가간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남편, 처갓집의 아들일 뿐이었죠. 우리는 손주도 맘대로 볼 수 없는 팔자인가 한숨만 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딸아이는 또 반대였습니다. 아들처럼 딸 역시 자식이 쉬이 생기지 않았는데 딸은 시댁에서 압박을 받았나 봅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 노력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시험관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고 원하는 병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안 생기면 뭐 어디서 애를 데려오라는 거야 뭐야? 자기 생각이 아닌 시댁 쪽에서 아이를 언제 낳을 거냐며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 통에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얼굴이 점점 말라가고 전화를 걸어오면 불만을 잔뜩 털어놓으면서 목소리부터 축 처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해봤답니다. 약도 먹어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심지어 점씨까지 들른 모양이더군요. 그래도 아이는 생기질 않았고 딸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에게도 부모가 될 기회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 시의원이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남의 눈을 의식해 봉사활동을 딸과 함께 많이 다니는 편이었죠. 그날도 사위와 의논해서 봉사활동 겸 들렀던 기관에 갔는데 뭐가 어떻게 마음이 동한 건지 보호시설에 있던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일 걱정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그냥 한규처럼 아이 없이 살지 남의 아이 입양해서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니야. 자기 핏줄도 키우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어? 나도 별로 키우고 싶지 않은데 다 이미지 때문이지 뭐. 근데 아이가 방긋방긋 잘 웃고 귀엽긴 해서 또 알아? 키우다 보면 정들지. 내가 엄마란 느낌보다 주인이 된 느낌이랄까? 강아지 같고 귀여워. 너 그게 뭔 소리냐? 사람하고 어떻게 강아지하고 비교를 해? 사람 입양은 애완동물이랑 달라. 알지. 그냥 기분이 그렇다고.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입양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니까. 그거 보고 난 다 참을 수 있어. 딸은 그렇게 해서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데려왔고 이름은 리윤이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니 딸이 또 정이 들었던지 나중에는 딸아이가 꽤 그럴듯하게 말했고 생각도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입양도 가족의 방식 중 하나라고. 아이가 꼭 피를 나눴다고 가족인 건 아니더라고. 키워보니까 내가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좋아. 이런 게 모성애인가 싶기도 하고. 딸은 아이를 키우면서 모성애도 들고 책임감도 든다며 리윤이를 예뻐하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여전히 걱정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도 그래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새로운 복이 되어줄지도 몰라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딸의 처음 마음이 완전히 뒤집히지는 못했습니다. 아이 입양은 처음 말한 것처럼 그저 체면치레였던 겁니다. 입양 절차 밟는 것도 서류 내는 것도 죄다 사위가 앞장섰고 딸은 그저 사회적 이미지용으로 따라간 거나 마찬가지였더군요. 진심이 없는 건 곧 드러났습니다. 리윤이가 이제 막 말을 배우고 뛰어다닐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딸은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좋다며 우리 집으로 데려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리윤이 좀 잘 부탁해. 엄마 말처럼 남의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챙길 것도 많고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애를 어떻게 맡는다냐? 일단 알겠으니까 좀 몸 좀 추스린 다음에 애 데리러 와라. 알았어. 고마워 엄마. 그렇게 딸은 리윤이를 처음에는 한두 주 맡겨달라더니 나중엔 계절마다 오는 시기 되었고 결국 해가 바뀌고도 아이는 그대로 우리와 살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데려가는 게 전부였죠. 친척이 생겼다거나 가족 모임이 있다거나 사진 한 장 찍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꼭 그때만 데려갔다가 다시 우리 손에 맡기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우리 리윤이 참 고운 아이입니다. 눈은 크고 맑고 웃을 땐 얼굴이 확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뽀얗게 씻은 얼굴로 제 무릎에 올라와 할머니 밥 뭐예요? 하며 고개를 기대곤 했지요. 자기 방 청소도 스스로 하고 학교 준비물도 빠짐없이 챙기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를 참 잘 따랐습니다. 그런 아이가 집에 간다며 가방을 멜 때면 입이 툭 튀어나오고 눈꼬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차에 태우려고 하면 꼭 손을 한 번 더 잡고는 할머니, 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왜? 엄마 아빠가 너한테 잘 못해주든? 아니요, 그분들도 잘해주세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함께 있을 때 제 마음이 더 편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 못 하나씩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그분들이라고 표현하는 리윤이, 까칠하고 예민한 딸과 사위가 리윤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볼 때마다 잠깐 그 아이가 안쓰러워 안 되겠다 싶어서 딸에게 전화 걸어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얘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느껴져. 네가 조금만 더 마음 써주면 이 아이도 덜 외롭지 않겠니?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딸이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남의 핏줄 뭐가 그렇게 예뻐? 엄마가 먼저 나한테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 나 진짜 걔 볼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거도 키워주는 것도 어디야. 감사해야지 그걸 왜 더 바래? 그래도 네 아이인데 걔가 왜 내 아이야? 밖에서 데려온 애가 왜 내 아이야? 맘 같아서는 그냥 데려왔던 대로 데려다주고 싶어. 걔 볼 때마다 착한 척하고 내숭 떠는 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순간 제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저 아이를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저게 정말 내가 낳고 품었던 내 딸이 맞나. 현타라는 말, 살면서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걸 가르쳐 주려고 평생 애써왔는데 정작 내 딸은 비록 남의 아이지만 사랑받을 자격 있는 아이에게 차갑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도대체 뭘 가르치며 살아온 걸까? 내 삶이 허공을 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도 자식이라는 건 아무리 마음 아프고 섭섭해도 결국 이해해야 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낳고 키운 세월이 어디 하루 이틀이던가요. 참았고 넘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뜬 듯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제게 자랑하듯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임신했어. 내가 임신을 했다고. 뭐?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딸은 곧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 때문에 시댁 눈치 보느라 마음고생 많았던 걸 알기에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리은이는 어떻게 되나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기다렸던 딸에 대한 축하보다는 리은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들었죠. 딸은 이제 임신으로 아예 리은이를 데려갈 생각도 안 하며 배가 불러오면서 딸의 눈빛은 부쩍 밝아졌고 출산을 앞두고는 하루가 다르게 들떠 보였습니다. 10달 후 예쁘고 통통한 사내아이 하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름은 정준이라고 지었고 딸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내 아이야. 내가 낳은 아이야. 내가 이제 엄마가 되었어. 그 순간만큼은 저도 울컥했지요.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기쁨, 딸이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생각과 남편과 저는 병실 밖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지만 정작 손주가 태어나자 이기적이게도 저도 리은이보다는 딸과 정준이가 더 신경이 쓰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준이는 참 예뻤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눈매가 또렷하고 웃는 얼굴에 살이 잘 올라 안아주면 폭신한 찹쌀떡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도 자연스레 애정이 갔고 이 녀석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쓰라렸습니다. 리은이가 생각났죠. 아무리 피가 안 섞였다 한들 우리가 품고 정붙이고 사랑해온 아이인데 목구멍에 가시처럼 자꾸만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준이가 태어나고부터 딸은 점점 리은이를 피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부르지도 않고 같은 방에 있어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더군요. 리은이는 그런 엄마의 태도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눈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예전처럼 까르르 웃지도 않았고 밤이면 방구석에서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우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리은이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정준이가 예쁘다 하지만 리은이에게도 신경을 써야지.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네가 데려온 아이잖니. 조금만 마음 써줘도 그 아이는 금세 밝아질 거야. 그러자 딸이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솔직히 처음부터 별로였어 걔. 그래도 내가 거둬 키우는 것도 어디야. 감지덕지 해야지. 그 말에 저는 차마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딸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허무와 자책이 동시에 밀려와 그날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리은이는 그런 제 심정을 안다는 듯 저를 곁에서 위로했고 저 괜찮아요 할머니라는 말을 하며 행여나 우리 집에서도 쫓겨날까봐 버림받을까 싶어서 제 눈치를 보며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리은이의 손을 잡아주며 안아주었죠. 아가,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네가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 줄도 잘 알고 착하고 맑은 아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안다. 그저 네가 맘 편히 할미 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 얘기를 들으며 리은이는 참았던 눈물을 떨구었고 제 손에 입 맞추며 부드러운 볼에다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고마워요 라는 말을 했고 그때 리은이 나이 고작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도
리훈이를 보며 마음 아파했고 눈물이 난 것을 들킬까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뜨고 그날 저녁 장에 가서 리훈이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와서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리훈이는 다시 사위의 쓸모에 의해 서울집으로 가야만 했고 한동안 리훈이를 보지 못했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내기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어버이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 생일이 어버이날이랑 얼추 겹쳐져 있었기에 평소 같았으면 다들 와서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시끌벅적한 하루가 되었어야 했는데 자식들은 다 같이 짝이라도 하듯 급히 전화도 아니고 문자만 왔습니다. 와이프 친구 가족이랑 제주도 가서 못 갈 것 같아요. 생신과 어버이날 겸사겸사 용돈 조금 붙여드릴 테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엄마, 정준이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애 안고 나 고향까지 못 내려가니까 이번은 그냥 넘어가자. 응? 힘들어 죽겠어 정말. 그렇게 전화 한 통, 카톡 하나로 못 간다란 말만 보내고 끝내더군요. 아들은 생일상에 보태 쓰시라며 5만 원씩 2번 10만 원을 보내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고 말없이 라디오만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냥 부엌에 서서 과일만 깎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리 비가 조용히 끊임없이 내리던지요. 그런데 오후쯤 되어 대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얼굴이 빗물에 젖은 리훈이가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작은 케이크, 다른 손엔 비닐봉지, 그 안엔 분홍색 커플 티셔츠 2벌과 손수 그린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죠. 할머니, 시장에서 티셔츠 샀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 돼서 돈 많이 벌면 그땐 꼭 백화점에서 사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혼자 서울에서 3시간 넘게 오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시 걸어 우리 집까지 찾아온 그 마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안 오는 이날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비 맞으면서도 달려온 그 정성이 차라리 피부치보다 낫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훈이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리훈이, 넌 진짜 우리 손주 맞구나. 할머니는 네가 참 고맙고 참 예쁘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곁에 있으면 돼요. 그렇게 리훈이는 사랑이 고프다는 듯 제 품을 파고들으며 웃고 떠들었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우리 리훈이가 제일 이쁘다 하면서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리훈이가 학교 때문에 돌아가고 나서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죠. 밭일 나갔다가 돌아와 샤워를 하던 중 욕실에서 쿵 소리가 났고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며 중환자실에 누워야 했습니다. 서둘러 남편을 병원으로 옮기는데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충격이 컸습니다. 나는 병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가슴이 죄어왔고 의식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 도리어 말도 안 되는 그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뭐 솔직히 아버지 이제 한번 쓰러지실 때도 됐죠. 돈 아깝다고 병원도 잘 안 가시는데 당연한 결과죠. 연세도 있으신데 쓰러지면서 종합검진도 받고 겸사겸사 건강 챙기시면 좋죠. 그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돈 아꼈는데 그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돈이 다 누구한테로 들어갔는데 이 망할 놈의 자식이라는 자식은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선 나는 그대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딸 역시 애 본다고 정신없단 말만 하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경을 헤매는 병상에 누워있었고 나는 텅 빈 병실에서 홀로 남아 눈앞이 하얘질 만큼 두려움에 휩싸인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리훈이가 두 손에 죽통과 수건을 들고 조심스레 발끝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학교는 어떻게 하고 왔어, 리훈아? 할머니, 전 괜찮아요.
학교 안 가도 돼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제가 있을게요. 할아버지 곁은 제가 지키고 싶어요. 리은이는 학교를 빠지게 된다는 걸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이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그 작은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온다는 게 차라리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병실 침대 곁으로 와서 이불을 다듬고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때요? 하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침 한번 하면 수건을 꺼내 뛰어가고 몸을 뒤척이면 조용히 발끝으로 움직여 베개를 다시 맞춰주고 간호사 선생님이 가져온 약봉투도 제일 먼저 챙겨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아이 손은 아직도 고사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정성과 애틋함은 어느 어른의 손길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우리 집안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식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규는 여전히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외엔 없었고 딸은 SNS엔 정준이 사진을 올리며 육아 스트레스라며 넋두리하는 게 전부였죠. 우리 상황은 전혀 관심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리은이를 더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잠든 밤 작은 손을 꼭 쥐고 말했지요. 우리 리은이 정말 복덩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눈 감은 채로 미소만 살짝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가 착해도 학교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해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너 어차피 정준이 보느라 바쁘니 리은이 우리가 돌보는 게 어떻겠니? 마침 네 아버지도 리은이가 곁에 있으니 힘이 나는 것 같고 얘를 여기 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겠니? 공부야 차차 따라잡을 수 있고 얘가 여기서 훨씬 안정돼 보인다. 딸은 처음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걔가 아예 시골 학교로 전학 가면 나랑 우리 남편 이미지가 뭐가 되는데 괜히 이상한 소문만 도는 거 싫어. 그 말에 저는 속이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덧붙였지요. 지금 그 아이가 네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어. 그 어린아이가 누구보다 곁에 있어주고 있다. 아니면 네가 내려와서 네 아버지를 좀 보던지. 지금 리은이 없으면 많이 힘들어. 아이 참. 일단 남편하고 얘기해볼게.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뒤에야 딸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지못해 동의하더군요. 그래, 알아서 해. 대신 책임은 엄마가 져. 그게 무슨 책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책임질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아이는 충분히 책임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전학수속이 마무리되고 리은이가 새 교복을 입고 처음 등교하던 날 그 아이는 교문 앞에서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리은이는 우리 집에서 진짜 딸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퇴근하듯 병원으로 와서 잔심부름도 하고 할아버지가 물 한 잔 달라면 벌떡 일어나 뛰어갔고 제가 다리 아프다 하면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니까 간호라기보다는 자잘한 것들, 이불 개고 간식 챙기고 약 시간 알려주고 그런 일들이었지만 그게 저와 남편에겐 큰 위로였고 그 자체로도 큰 간호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예쁜 여중생이 되어갔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문을 나서는 모습은 딱 옛날 제 딸아이 초등학생 시절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늘 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인자하게 웃으며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면서 말했습니다. 이젠 너도 네 일 해야지. 이제부터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네 인생을 살아야 해. 책도 사주고 문구도 새로 마련해주고 용돈도 주기적으로 주고 책상도 작지만
예쁜 걸 하나 들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공부 잘 못해요. 공부보다 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좋다. 사람은 배워야지 나중에 사회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그거 아니더라도 저 기 안 죽어요. 저 사실은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림 그릴 때 그냥 기쁜 생각만 나요. 그래? 그럼 할미가 너한테 제대로 그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구나. 네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을 배워야지. 돈 많이 들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을 때 그리는 게 좋아요. 그 말이 얼마나 뭉클했는지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재능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무엇이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너만의 길을 꼭 찾아야 해. 우리도 언젠가는 너 곁에 오래 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코끝이 빨개진 상태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시면 저 어디로 가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 언제까지나 제 곁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아이의 생명줄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내가 품어야겠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피가 섞이지 않았든 이 아이는 내 딸보다 더 내 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좋다 하면 좋다 하고 행복하다 하면 그걸로 족하다 여겼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걸 참아낸 아이였기에 이제는 제발 스스로 좋아하는 걸 하며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죠. 학교에서 돌아온 리윤이가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어 제 무릎 위에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울 만큼 섬세하고 생기 있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다듬는 모습, 남편이 햇살 아래서 책을 읽는 모습, 우리 집 마당의 감나무, 멀리 보이는 농과 뒷산 풍경까지 그 조그마한 손으로 그려낸 풍경이 너무나 따뜻하고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한참을 바라보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봐. 얘가 우리를 이렇게 그렸어. 남편은 그 그림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오래 들여다보다가 이 아이는 정말 미술을 해야겠구먼. 그렇게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그건 그냥 말이 아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심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방에 있는 화가 선생님을 수소문했습니다. 입시학원 같은 데 말고 진짜 붓을 잡고 캠퍼스 앞에 앉아 사는 그런 사람. 다행히도 읍내에 조용히 작업실을 꾸리고 있는 중년의 화가 한 분을 소개받았고 우리는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손녀인데요. 그림을 아주 좋아하고 잘 그려요. 혹시 개인 지도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화가 선생님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리윤이가 들고 간 스케치북을 본 순간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보는 눈이 있어요. 기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네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었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리윤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없이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저 처음이에요. 그림을 진짜 배울 수 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 아이의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찔러대던지 나는 그제야 딸이 지금껏 이 아이에게 학교 방과 후 미술 하나 보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토록 서럽고 분했습니다. 은한 색연필 한 자루 미술학원 한 번 그런 것도 없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길들여왔을까. 더 괘씸했던 건 어릴 적부터 집안일 하녀처럼 부려먹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동생 뒷바라지. 정준이가 울면 리윤이가 달래고 밥 먹고 나면 리윤이가 설거지하고 딸은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카페 여행, SNS엔 입양아도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럴싸한 말만 붙여가며 예쁜 사진만 골라 올려댔죠.
겉으론 사랑 많은 엄마, 속은 버릴 수 없어 안고 있는 짐처럼 리은이를 그런 식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와서 숨을 쉬고 웃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늘 그리 오래 주어지질 않더군요. 남편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며칠 전부터는 의사 선생님조차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으로 안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갈채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창밖에 바람이 몹시 불고 병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던 그 시각, 남편은 제 손과 리은이의 손을 마주 붙잡은 채 느린 숨 사이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사실은 마포 쪽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 후미진 골목 안에 지어진 오래된 꼬마 건물이긴 한데 지금은 그게 좀 올라서 시세가 적잖이 되더라고. 매달 들어오는 새도 꽤 되고. 근데 당신이 혹시 그거 팔아서 자식들한테 또 보탤까봐 그게 겁나서 그동안 나 그냥 입 꾹 닫고 있었어.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이젠 그걸로 리윤이랑 잘 살아줘. 리윤이 그 아이 딸한텐 절대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 자식으로 그냥 그렇게 키워줘요. 그 말 끝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손 안에서 아주 조용히 천천히 숨을 거뒀습니다. 한 세상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죠. 그 순간 리윤이는 침대 곁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저도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이 차려졌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정작 그날까지도 자식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은 문자 한 통도 없이 잠잠했고 아들은 전화로 엄마 빈소엔 꼭 갈게요. 지금은 일이 많아서 그 말만 남긴 채 이틀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다 연결식 날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딸과 아들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엔 검은색 고무장갑, 사람들 앞에 서서 상주 노릇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인들은 그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그렇게 울더라. 아이고 진짜 효자셨구나. 따님도 저렇게 슬퍼하는 거 보니 참 착하신가 봐요. 좋은 곳 가시겠네. 그 말을 듣는 제 귓가엔 싸늘하고 냉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렇게 울던 아들이 한번 쓰러질 때 됐지요 라고 말하던 그 입술이 지금 저기서 떨리는 척하며 읍소를 하고 있는 걸 보니 내 안에서 뭔가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와 평생 함께 늙어온 그 이웃들은 진실을 모를 리 없었죠. 빈소 끝자락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죠.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저녁 무렵 조의금 정리를 하려 할 때 딸과 아들이 조용히 조의금통을 열어보더군요. 처음엔 눈치만 보더니 이름이 써진 봉투 몇 개를 들춰보며 서로를 쿡 찔렀습니다. 이거 내 친구네. 이 돈은 내 지인이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이것도 이 사람도 내 회사 팀장. 우리가 낸 돈 돌려받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어차피 그대로 나갈 돈이기도 하고요. 엄마도 이해하겠지? 그리곤 조용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봉투 몇 개를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남은 부모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 간의 정산이라도 하든 말이지요. 그래 엄마,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유산도 없는 판국에 이 정도는 엄마도 괜찮지? 나중에 과수원 처분하고 그것만 좀 나누자. 적은 돈이긴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지. 나중에 엄마만 꿀꺽하면 안 돼. 아들과 딸이 그렇게 말하며 저를 보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퍽 하고 부서졌습니다. 기어이 못 참겠더군요. 저는 조의금통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봉투들이 바닥으로 나뒹굴고 돈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고 딸과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니들이 사람이냐?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아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터져나온 거의 비명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플 때 오지도 않았으면서 그깟 푼돈 조의금 아까워서
그걸 서로 챙겨가겠다고 눈치 보고 손을 대?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가져가고 있는 게 뭔 줄 알아? 사람의 정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딸과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무슨 말을 하려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다 가져가. 가져가라니까. 돈이 그렇게 좋으면 싸그리 다 쓸어가. 그깟 돈이 그렇게 절절하냐? 그러니까 니들이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핑 돌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렴풋한 의식 사이로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제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제 귀엔 희미한 흐느낌 하나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제발 나 두고 가지 마세요. 눈을 떴을 때 희미한 병원 형광등 불빛 아래 제 손을 꼭 잡고 눈물로 범벅된 리온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없고 그저 그 아이 하나만이 제 곁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그토록 애써 쌓은 가족이라는 이름, 그 이름 아래서 버텨온 희생과 인내는 결국 자식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안에서 욕심과 체면으로 썩어 문드러졌다는 걸요. 남편이 남겨준 건물, 그건 그의 마지막 사랑이자 내게 남긴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살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건물 한 푼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했죠. 아버지 고마움을 모르고 남겨진 사람조차 품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며 무슨 교훈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모든 건 그 누구도 아닌 지금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아이 리윤이와 나를 위해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남편의 유언을 품고 이 아이와 함께 내 마지막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그 사람과 함께 정을 쌓았던 과수원을 차마 더는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배꽃 피던 봄날의 향기, 가을이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리던 황금빛배,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젠 저를 너무 아프게만 하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요. 남편이 말하던 마포의 그 작은 빌딩, 그곳 5층, 햇살이 잘 드는 꼭대기층에 리윤이와 저 단둘이 짐을 풀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제 인생의 진짜 마지막 챕터가 시작된 셈이죠.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를 놓았습니다. 카페 하나, 작은 꽃집 하나, 그리고 학원 2곳. 모두 젊은 부부나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주 올라와 인사도 드리고 건물은 제 손으로 하나하나 돌보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 다시 무언가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등을 돌려지고 나니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도 언젠간 변하지 않을까? 지금은 순하고 착한 척하지만 나중에 자식들처럼 결국 날 떠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때면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곁에 있는데 나는 마음 한켠에서 자꾸 벽을 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리윤이는 늘 똑같았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부르며 웃었고 할아버지 사진 앞에 조용히 인사드렸고 학교 다녀와서 가방 내려놓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묻고는 제 곁에 와서 애교도 떨면서 웃게도 해주고 이를 묵묵하게 도왔지요. 그 아이가 다르게 자란 게 아니라 그저 진심으로 자라온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모든 불안과 의심을 내려놓고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심으로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리윤이는 여전히 그림을 좋아했고 서울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다시 붙여 주 3회 작업실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림 한 켠에 가족이라는 주제의 작품이 있더군요. 그 속엔 저와 남편이 작은 정원에서 리윤이와 나란히 앉아 찻잔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엔 아이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피가 안 섞여도 마음이 닿으면 가족이에요. 그 한 줄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줄 가장 값진 인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 아이를 딸에게 돌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를 또다시 외롭고 차가운 곳으로 내몰게 두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다는 제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그제서야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슬픔보다 피곤하단 말 먼저 꺼내던 아이들이 이제 와서야 저마다 얼굴을 붉히며 찾아와선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도 상속권 있는 거 알죠? 아버지가 남기신 건물이라면 저희에게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동요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서류함에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이 건물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살아계실 때 전부 내 명의로 넘긴 거다. 상속이 아니야. 유산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벌어 가꾼 거라고 생각해라. 그 말을 듣고도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 1층만이라도 우리 약국 차릴 수 있게 해줘요. 집사람 말로는 여기 유동인구, 상주인구 다 많아서 대박이라고 하더라고. 엄마, 나도 이제 정준이도 좀 컸겠다. 나 피아노 학원 다시 시작해보려고. 3층 비어있잖아.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이들이, 어버이날마다 나몰라라 여행을 가던 이들이 이제 와서 60억 가까이로 오른 건물값에 눈이 멀어 내 앞에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모습이 그저 처연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신 이 건물 출입도 하지 말고 내 앞에 얼굴 비추지도 말아라. 말은 곧 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스쳐간 억울함, 당혹스러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계산기 두드리는 눈빛까지 모두 읽혀졌기에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리윤이를 더는 그 아이들의 입놀림에 오르내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법원을 통해 입양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리윤이는 서류상으로도 마음으로도 명백히 내 딸이 되었습니다. 호적의 입양자 고 리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을 때 저는 비로소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완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윤이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미술교육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자신처럼 방치되고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을 그림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제가 조용히 말했지요. 여보, 잘 보이지? 당신이 남긴 그 사랑, 이 아이가 잘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이후로도 자식들은 명절이면 연례 행사처럼 얼굴을 비췄습니다. 건물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제게 사탕 발림으로 과일 한 상자 들고 와선 얘기하죠. 엄마 건강하시죠? 이번엔 그냥 안부차 왔어요. 안사람도 조금 있다가 약국 정리하고 올 거예요.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바쁜 이들 오면 어떡하냐? 에이, 엄마가 항상 우선이지요. 저랑 집사람이랑 애도 없는데 신경 쓸 게 뭐 있나요? 엄마에게 효도하고 엄마 웃음 보면서 살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슬쩍 내 눈치를 살피고 건물 근처 가게 임차인들을 물어보고 지하주차장에 외제차 세워놓고 올라와 자연스레 소파에 앉아 목을 축이며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모를 만큼 제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의 눈동자엔 여전히 내 몫이라는 망상이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젠 그 어떤 미련도 그 어떤 연민도 없습니다. 제겐 리윤이라는 딸이 있고 그 아이를 통해 내 남은 생을 전부 채워갈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저 자식들에게 퍼준다고 해서 사랑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다 바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끝내 닿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아주 깊이 아프게 배웠습니다. 지금 제 곁을 맴도는 자식들의 웃음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쥐고 있는 그 건물, 그 숫자 앞에서 억지로 씌운 가면처럼만 느껴집니다. 과거엔 그 아이들에게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학비, 결혼자금, 유학비,
대출 보증까지 내가 가진 것 이상을 덜어내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전화 한 통 없는 명절, 문자 한 줄로 때우는 생일, 그리고 조의금 봉투를 서로 나눠 가지겠다는 냉정한 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 번도 제게 손 내민 적 없고 받은 것마다 두 손으로 안고 감사해야 하며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니은이를 보면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게 결국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닿는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밥상 앞에서 제 손을 잡아주고 아침이면 커피를 데워 내밀며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웃어줍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그렇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니은이와 저 둘만의 작은 세상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남은 날들이 많지 않더라도 그 날들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짜 가족, 진짜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